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제는요, 형소법인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형법하고 형소법하고 한 문제씩 더 한다고 그랬죠. 제가 좀 바빠가지고 사실 한 문제씩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제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형법 한 문제, 형소법 한 문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소법은요, 앞으로는 신품모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신품모 보는 친구들이 신품모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신품모를 해설 강의를 할 시간은 좀 없어서 어차피 신품모가 다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신품모에서 조금 어렵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문제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형소법원 해설을 그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품모 5회에 있는 문제를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제적 기피 회피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것은 그랬는데, 공소직 이전에 검사의 증거불응 청구에서 증인신문한 법관은 전신재판이나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증거불응 청구에서 이 증거불응 청구에서 증인신문한 법관은 사실은 이게 죄송합니다. 넘겨가지고 갈게요. 자, 우리 증거불응 청구에서 증인신문한 법관은 사실 증거조사를 한 법관이죠. 증거조사를 한 법관이라면 전신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걸 인정 안 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임 판사가 하는 거라서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틀린 지문이고요. 두 번째,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한다고 그러는데,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신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이 돼서 그 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자, 보세요.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하면 1심 법관이 2심에 관여한 거기 때문에 제척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척 사유에 있었는데 재판하다가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법관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하자가 다 해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자가 다 치유돼 버렸고 실제로 이 재판을 한 판결에는 관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항소심 재판 결과는 제척 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척 사유 없는 법관이 재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재판에 관여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1심 이 법관이 계속했다면 이게 제척이 문제가 생기겠지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재판에는 이 사람이 관여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척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1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들이 1심 판결에서 유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판결은 그 이후 경질된 다른 판사가 했다. 자, 요것도 좀 많이 헷갈려 한다고 해서 사실 오늘 문제를 갖고 온 게 지금 2번하고 3번 설문 때문에 가져왔는데, 3번을 잘 보시면요, 증거조사를 했죠. 이 법관은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경질이 됐습니다. 자, 경질이 됐고 판결은 다른 판사가 했습니다. 그럼 이 판사는 전신재판에 관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신재판에 결론을 낸 것은 지금 말은 바뀐 이 판사가 결론을 냈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간에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 증거조사를 했잖아요. 증거조사라면 기초조사 심리에 관여가 돼요. 그래서 이 증거조사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를 해버리면요, 기초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2심 재판에 관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제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경질이라는 말이 써 있다고 해서 두 개의 판례를 같이 해석하시면 안 돼. 자, 요거는 증거조사까지 했고 선고를 다른 판사가 했어요. 그럼 이 증거조사를 한 것 자체가 기초조사 심리에 관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소심에 관여하면 제척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척이 되는 거고. 자, 요 2번하고 비교를 잘 해보세요. 자, 2번은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해서 제척이 됐어요. 이것도 제척 사유가 인정이 되는 거 똑같아요. 다만 이건 제척 사유가 됐는데 그게 경질이 됐다는 얘기는 재판을 계속 해버렸으면 이것도 제척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재판하다가 중간에 바뀐 겁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아까하고 두 개를 비교를 좀 잘 해두세요. 똑같이 경질됐다고 해서 같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설문은요, 약식이라는 1심에 관여한 법관이 2심 재판에 관여를 했습니다. 이 A 법관이 A 재판을 다 마쳤어요. 이 사람이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법관이 제척 사유 있는 법관이었다면 이건 위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법관이 약식에서 뭘 했었대요?
증거 조사를 했었대요. 그럼 증거 조사했으면 기초조사 심리 관여법관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관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판결을 선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판결까지 다 선고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약식명령 발부법관이 2심에서 증거조사한 법관이 1심에서 죄송합니다. 1심에서 어쨌든 1심에서 관여 증거조사했던 법관이 2심에 와가지고 판결 선고하면 이거 위법이에요. 보세요. 증거조사를 하고 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판결은 이후에 경질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증거조사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결은 B가 했어요. 판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 관여해도 위법이죠. 왜? 이 사람은 결론을 낸 사람이니까. 근데 누구도 관여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기초조사에 관여니까. 그럼 여기도 위법, 이거 둘 다 위법입니다. 그러면 증거조사한 법관이 2심에 관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2번 약식하고 다른 거 뭡니까? 자 보세요. 약식에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만약에 이 사람이 판결을 선고했으면요, 이것도 위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인데 중간에 경질돼서 B가 판결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재판이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거는 1심에서 제척사유는 법관이 2심에 관여해서 판결까지 선고했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법관이 여기에 관여하면 위법인데 여기서는 문제점이 발견돼서 경질돼 가지고 판결을 선고했으니까 이건 문제 없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가 같은 경질이라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회피제도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을 직무집행 탈피하는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기피죠, 기피. 그래서 회피제도라는 거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보시면은 1번에 증거불원 청구해서 증인심을 한 법관, 우리 판례가 제촉사유를 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X. 그다음에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거 위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만약에 판결까지 선고해버렸다면 이건 위법이라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후에 경질이 돼서 다른 판사가 판결을 했죠. 그럼 위법이었던 게 다 해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3번은 증거조사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하면 위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재판해버렸잖아요. 위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4번의 회피제도가 아니라 이거는 기피제도다. 그래서 우리 답은 2번이 옳은 지문이죠. 2번이 답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